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바다는 잔잔하네요. 바람 한 점 없어 용단을 깔아놓은 것 같을 정도로요. 요즘엔 매번 이렇답니다. 때때로 바람도 선들 불고 덕분에 파도도 잔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그는 배 위에 선 남편과 아빠가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리 탓인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남편의 이 모양은 대충 그런 뜻이지 싶더군요. 저녁에 쉰 시간 물에 한 그릇 하자. 아이 다녀올게. 분명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을 떠난 사람이 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겠지만 남편이 좋아할 거라니 벌써부터 음식 준비할 생각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깻잎도 다듬고 모래 양념도 만들려는 그때 누군가가 저를 흔들더군요. 엄마, 일어나. 요새 왜 이리 낮잠이 찾아? 왜, 꿈속에서 새 서방이랑 데이트라도 해? 딸이었습니다. 제가 또 낮잠을 자다 꿈을 꾼 모양이네요. 아쉽더라고요. 이왕 꿀 꿈이면 남편과 아빠가 모래들 다 먹고 나서 나길 것이지. 그 소소한 행복을 앗아간다니 괜히 얄미워 보이지 뭡니까? 그래, 새 서방이랑 알콩달콩 잘 놀고 있었다. 네가 깨우지만 않았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정말? 미안. 안 되겠다. 다시 자. 혹시 알아? 또 나오실지. 하하. 딸의 손에 들린 호박잎과 알싸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걸 보니 딸이 점심 먹자고 음식을 준비해 온 모양이네요. 오랜만에 본 남편을 못 보게 한 건 밉지만 그래도 치엄마 밥 챙겨온 정성을 봐서 화내는 건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드는 게 아주 없지는 않더군요. 예전이라면 언제나 남편과 아빠가 담배가 폭풍에 휩쓸리는 악몽만 꿨는데요. 그래도 요즘엔 그런 악몽은 안 꾸거든요. 사실 요즘엔 꿈에 남편이 나오는 일도 거의 없긴 합니다. 이제 원도 한도 없을 테니 천국에 가서 신나게 노느라 제 꿈에 나오는 것도 그리 여의치가 않나 보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조만간 그곳에 가서 남편 단둘이를 단단히 할 예정이거든요. 자기 마누라는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는데 자기만 신나게 노는 꼴을 좌시할 순 없죠. 그래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순간이 제삿날이란 건 알고는 있나 모르겠네요. 딸이 이런 걸 알면 난리가 날 테지만 이젠 그럴 때도 됐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안 되겠어요. 저도 참 멍청하죠. 저 싫다고 훌쩍 떠난 사람을 뭐 그리 보고 싶다고 이러는 건지. 그래도 남편이 그리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워낙 제기 끔찍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오늘은 제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뜬금없이 남편 자랑을 하겠다는 제게 우스워 보이시겠지만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박 70을 넘긴 여자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면서 참 험한 세월을 버텨왔어요. 두 아이의 기둥이 되어주어야 할 남편이 50도 안 돼서 세상에 딩진 탓이었어요. 덕분에 애들이 참 힘들었죠. 남편이 떠나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엄마란 사람이 제대로 살림을 하지 않았으니 고사리 같던 손으로 자기들 먹을 걸 챙겨야 했답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당연히 저였어요.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겐 남편이란 존재는 말 그대로 하늘이었거든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 해도 남편이 제 뒤에 서주기만 한다면 무서울 것 없는 그런 존재였답니다. 그런 존재가 갑자기 사라졌으니 왜 안 그럴까요? 제가 전라도 어촌의 가난한 집 오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부터 70년도 더 된 때였죠. 그 시절 어촌에서의 삶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지질이 곰상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가난한 삶이었죠. 고깃배에 타서 돈을 벌어오신 아빠와 저희 오남매를 키우면서 온갖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엄마의 노력이 무색하게
진짜 하루 세 끼 먹는 게 손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집안 형편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 스스로가 그걸 원하지 않았답니다. 제 위로 큰언니는 몰라도 제 밑으로 남동생이 셋이었으니까요. 언니랑 저야 못 배우고 못 먹어도 괜찮았지만 남동생들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언니가 먼저 서울에 올라와 봉제 공장에 들어갔고 저도 2년 뒤 언니를 따라 같은 길을 걸었어요. 잠을 안 자려고 약을 먹어가며 일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니 절로 한숨이 나네요. 진짜 힘들었답니다. 그걸 버틴 게 용하기까지 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때론 실컷 일을 하고도 돈도 못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들을 생각하며 악으로 버텼던 그 시절이 어찌 보면 참 행복한 때이기도 했어요. 그건 아마 남편 때문일 겁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4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두 군데 공장을 거쳐 세 번째 회사로 왔을 때였죠. 그래도 나름 경력이 있다고 월급도 좀 올랐고 일하는 언니들 중에선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답니다. 그래봐야 흔히 말하는 공순이에 불과했지만요. 아실 테지만 공순이라면 사람들이 참 없이 여겼었어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장에서 일하는 상급자분들까지도 그러셨죠. 그러니 막대하는 건 일상이었답니다. 문제는 그 수준이 너무 심했다는 거죠. 요즘에야 그러면 당장 쇠고랑을 찰 일이지만 예전에 반장이나 상급자 남자들 중에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적당히 있었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근을 하는 여공 뒤로 와서는 피곤하다며 어깨를 주물러주는 척하다 앞쪽이나 아래쪽으로 손을 가져가는 그런 나쁜 놈들 말입니다. 제가 갔던 회사에 반장이란 놈이 있다 그랬어요. 진짜 안 당해본 애들이 없었을 정도였답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애도 둘이라던 사람이 왜 그런 건지. 문제는 그런 걸 다들 알면서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다들 비슷비슷한 사연을 가졌다 보니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처지였거든요. 공장장이나 반장들도 그런 거라니 무서운 게 없었던 거죠. 설령 그런 일이 문제가 돼도 회사에선 남자 직원들을 자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답니다. 여직원들은 너무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이유였죠. 그러니 몹쓸 짓을 당한다 한들 회사의 높은 양반들에게 그 일을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다들 자기만 아니기를 바라는 게 다였달까요? 저도 이미 그 이야기를 들어서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회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 단돈 몇만 원이라도 더 월급을 줬기 때문이었어요. 그 돈이면 동생들 반찬이 달아지는 일이니까요. 그러니 혹여 남자의 손이 원치 않은 접촉을 한다 해도 처음부터 참을 각오는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랐답니다. 헛된 바람이었어요. 제가 예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공장에 출근한 3일 뒤부터 그런 일을 당했답니다. 진짜 끔찍했어요. 그런 날이면 당장이라도 공장을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그래선 안 됐죠. 제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두어 달을 버텼어요. 그날도 역시나 반장의 손이 제 가슴 쪽을 슬금슬금 더듬어 왔답니다. 벌레가 제 알몸을 기어다니는 느낌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지만 참아야 했어요. 주변의 친구들도 모른 체 하며 일을 했고요. 다들 같은 처지니 안쓰러우면서도 감내해야 했던 거였어요. 그랬다면 여느 날처럼 넘어갔을 거고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이 창피한 줄 아세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반장의 행동에 재질을 건 건 저보다 한 살 많던 공장의 남자 직원이었어요. 주로 배들과 자제원숭을 하던 친구였죠. 덩치는 컸지만 순박한 얼굴 탓에 그리 눈에 띄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랑은 몇 번 인사를 나눈 게 다였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러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반장은 갑작스런 제지에 당황한 듯 떠투 웃음을 터뜨리다 곧 그 사람을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왜 넌 이 시간에 여길 왜 와? 야, 하던 일이나 이것이지. 하던 일 하려고요. 근데 반장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도는 것처럼 보이냐? 애들 실수하는 거 잡아주고 공정 체크하는 거 몰라. 실수하는 거 잡아주는 게 그런 겁니까? 창피하지도 않아요? 아마 사장님을 제외하고는 다 알았을 겁니다. 반장이 여공들에게 하는 그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도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더 그랬던 거고요. 그러던 차에 당한 재진이 자기도 꽤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였죠. 반장이 그 사람을 때리기까지 했답니다. 처음엔 봤던 사람이 더는 안 되겠는지 주먹을 휘두르자 상황이 급반전됐어요. 애당초 덩치부터 말이 안 됐죠. 그 사람 주먹 한 방에 반장이 나가 떨어졌거든요. 바로 제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통쾌하긴 했지만 그보단 두려운 게 더 컸어요.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로 인해 비롯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 걱정도 됐고요. 대충은 알았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공장에 다닐 수 없다는 거요. 역시나 그랬어요. 남자는 바로 자였어요. 그나마 저는 보사하니 다행이었을까요? 왜 그랬어요? 윤 반장 그러는 거 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이유 뭔지 알잖아요. 네, 알기는 아는데 이정미 씨 그러고 있는 거 보니 순간 눈이 뒤집혔어요. 당하는 나도 참는데 왜 무정씨 눈이 뒤집혀요? 말을 하다 보니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람 눈이 뒤집힌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사실 좀 놀랐어요. 저희가 크게 교류에 있던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사람의 표정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혹시 네, 저 정미 씨 좋아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할 일은 아니었어요.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미안할 일은 아니죠. 문제는 그걸로 인해 그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정확히 어떤 처지인지는 모르지만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일 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 자리는 목숨줄이나 다름없거든요. 고마운 건 사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무책임하다 싶기도 했어요. 여자 때문에 자기 밥줄을 내팽개친 거였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꼭 여자 때문에만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며 지켜본 그 사람은 뭐랄까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랄까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가 불의에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추렸는지 몰라요. 보통 때는 순하게 그지없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불의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장 먼저 튀어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야 멋져 보이겠지만 아내인 제 입장에선 그럴 때마다 참 불이 났답니다. 정의감도 좋고 원정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왜 생각 안 하는 건죠. 뭐 그래도 제가 그런 말을 처지는 아니네요. 어쨌든 그런 모습에 반해서 남편과 사귀고 그걸로도 모자라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집안 역시 저희 집만큼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가족들 다 모여서 밥 먹고 사진 찍은 게 다였어요. 단칸방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었으니 결혼식에 드릴 돈이 없던 건 당연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남편과 저 모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였어요. 적은 돈이긴 해도 우리 둘이서 아끼고 모으다 보니 점차 통장이 불어났답니다. 남편이 40살이 되던 해 제 이름을 딴 조그만 봉제 공장을 차리기까지 했는 거요. 진짜 힘든 세월을 다 이기고 회사를 차렸으니 앞으론 성공할 일만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말로 남편과 저 둘이서만 열심히 일해도 우리 두 사람과 우리 두 아이 끼니는 고르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안 되더군요. 그냥 월급 받고 일할 때와는 또 달랐답니다. 신경 쓸 일도 많고 직원들 챙기는 것도 해야 하고 매달마다 돌아오는 직원들 월급날이 거짓말 좀 보태서 자고 나면 바로 닥치는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사업이란 걸 하다 보니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하다 너무 미포도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결국 4년 만에 망하다시피 해서 공장문을 닫아야 했어요.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일이었답니다. 받아야 할 돈은 못 받는데 줄 돈은 칼같이 챙겨주었으니 회사 통장에 짜부러드는 건 정해진 이치였어요. 그래도 좋은 경험했다 치면 될 일이었죠. 아직 젊고 몸뚱아리 튼튼하니 다시 열심히 일하면 저희 식구들 뭐 먹고 살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받은 충격이 많이 컸나 보더라고요. 특히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느낀 배신감이 남편을 힘들게 했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이 힘든 처지에 몰리고 나면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남편이 한동안 중심을 못 잡고 방황하던 때였어요. 그쯤 들어서 아빠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암 같은 난치병에 걸린 건 아니셨지만 70년 가까운 세월을 험한 뱃일을 하셨으니 몸이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말썽을 부리셨거든요. 그래도 뱃일을 접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신 게 저희 자식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어느 정도는 살만한 형편이 된 뒤 자식들 5시 10시 일반 돈을 모아 중국 고깃배를 한 적 사들인 게 이유였어요. 자식들이 그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사준 고깃배를 누릴 수 없다셨거든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젠 쉬셨으면 싶은 게 자식들 마음이잖아요. 자식들이 돌아가며 일 그만두기를 말씀드렸지만 말을 듣질 않으시더군요. 엄마조차 그럴 수 없다셨을 정도였어요. 바로 그때 남편이 나섰답니다. 아버님, 그 몸으로 일하시는 건 불이에요. 좀 그러시면 사람을 쓰시던데요. 사람을 쓰면 돈이 나가잖아. 뭐하러 그래. 나 혼자 해도 충분한 걸. 아빠,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이제 좀 쉬셔도 되잖아요. 쉬면, 그러면 더 몸만 아플 텐데. 너무 걱정 마. 쉬어, 마마. 고집도 그런 고집이 없더라고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아버님, 제가 아버님 일 돕는 건 어떨게요? 설마 저한테 돈 나가는 것도 아까우신 건 아니시죠? 여보, 이 사람아, 아서. 뱃일이 얼마나 힘든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냐. 이 사람 말이 맞아. 나야 평생 한 일이니 하는 거지만 자넨 안 돼. 뭐가 아쉬워서 이 험한 일을 하려고 그래. 하던 일이나 잘하게. 사실 그때까지 저희 공장에 문 닫은 걸 말씀드리지 않았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걸 뻔히 아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어차피 돈벌이도 못하고 있다며 아빠 마음이 변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였죠. 예상대로 아빠의 태도가 달라졌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만. 그래도 기술이 있으니 서울에서 다른 일 해도 되잖아. 굳이 힘든 일을 할 이유가 있나. 죄송하긴 한데 지쳤어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아버님 모시고 바다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 지금보다 못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남편이 말한 이유가 사실은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 남편이 회사를 닫고 나서 남편에게 같이 일해보자는 제의가 적지 않았거든요. 워낙 부지런한 데다 인성도 좋은 사람이니 같이 일해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남편이 굳이 시골로 내려가 배를 탄다는 건 아빠를 생각해서였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참 많이 아껴주었어요. 남편도 그래서 부모님을 잘 따랐고요. 지금도 가장 고마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사위니까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부모를 모시듯 저희 엄마 아빠를 대해준 거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고 싶다고 한 것만 봐도 부모님이 남편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진심인 사람이 말을 꺼내자 아빠도 쉽게 거절을 못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저희 가족의
기여가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걱정이 되긴 했어요. 저야 고향이기도 하고 워낙 어촌 생활에 인이 배긴 사람이니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남편이나 애들은 상황이 달랐으니까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다들 어촌에서의 삶에 빠르게 녹아들었답니다. 초반에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긴 했어요. 투박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아이들 사이에서 서울말 있으니 약간 놀림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금세 적응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전라도 사투리를 잘 쓸 정도로 친구들과 용화가 되거든요. 남편은 더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도 어촌엔 젊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답니다. 당연하죠. 당장 저희 형제들만 해도 다들 서울로 부산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으니까요. 다른 젊은 사람들도 그랬고요. 그러니 어촌에서 젊은 사람 보는 게 쉽지 않았죠. 그 와중에 남편이 내려와 젊은 사람이 해야 할 몫을 해냈으니 예쁨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물론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 시기나 질투를 하는 사람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묵묵히 땀 흘리는 남편을 겪고 나니 그조차도 금세 사라졌답니다. 아따, 선장님은 좋으시겠으라. 사이가 저리 이르더니 얼마나 든든하실까잉? 아이 든든하긴. 아직 뵌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걸. 오히려 나 혼자 할 때보다 더 일이 늘었다니까. 근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위도 가르쳐야 하니까. 내가 더 힘들어, 아잉. 주변 사람들이 남편이 아빠를 돕는 걸 부러워할 때마다 아빠는 오히려 더 힘들다며 엄살을 부리셨어요. 물론 말뿐이었죠. 아빠는 남편과 함께 뱃일을 나가시는 걸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처럼 남편이 그리 짐덩어리인 것만은 아니기도 했고요. 원체 부지런한 손정인데다 일머리도 뛰어나거든요. 빠른 속도로 일을 배워 1년 좀 넘자 웬만한 뱃사람 한 몫은 거뜬히 해냈답니다. 한참 세벌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뱃일이 노력하면 한 만큼은 응답을 해주거든요. 특히나 시골에서 살다 보니 생활비 들어가는 것도 서울에서의 절반 정도면 됐으니 돈 걱정도 안 해도 됐어요. 이래저래 만족스러운 삶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도 남편이 일을 도우면서 몸 상태가 한결 나아지셨고요. 저희 가족도 남편이 맘 편하게 일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더 화목해졌답니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 통틀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한박 웃음을 지을 일이 생겼던 것도 그런 행복함을 배가 시켜주는 일이었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로또에 맞은 일이었죠. 그 옛날에 로또가 어딨었냐고 거짓말한다실 수 있겠네요. 그 로또는 아니지만 어부들에게는 로또 비슷한 일이 가끔 벌어진답니다. 여보, 희좀이야. 일을 다녀온 남편의 목소리가 집안을 저렁저렁 울리더군요. 게다가 제 이름을 부르기까지 했답니다. 결혼 후에는 잘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저랬다는 건 기분이 엄청 좋다는 뜻이죠. 전 술 한잔하고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남편이 거나하게 술에 취해 오면 저런 식으로 제 이름을 부르거나 잠에 빠진 아이들을 깨워 얼굴을 부비곤 했으니까요. 뭐야, 술 마셨어? 잘한다. 아직 해도 안 줬구만. 술 안 마셨거든.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어? 말만 해. 다 사줄게.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가지고 싶은 걸 말하라는 남편을 보는데 괜히 걱정이 앞서대요. 여자들 그렇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그러면 왠지 불안해지는 거요.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일? 일 있지. 그것도 큰일 하하하. 무슨 일인데? 불안하니까 얼른 말해. 한껏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닌 저를 보더니 남편이 입을 열었답니다. 저놓은 국물에 돌고래가 걸렸대요. 그래서 저런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흔히 삼갱이라고 불리는 돌고래를 위시해 밍크고래 같은 어종들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래를 포획하거나 오구 양망시 살아있는 고래를 포획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물을 쳤다 끌어올렸는데 거기에 구레가 걸려 죽어 있는 경우라면 어민들이 절차를 거쳐 그 구레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잦은 일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긴답니다. 물론 그런 걸 가장해 일부러 구레를 잡는 경우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레가 포획되면 경찰이 꼼꼼히 조사를 한답니다. 작살 같은 거 있었는지 의도적으로 구레를 잡았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의도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구레는 어민게 돼요. 이게 꽤 큰 돈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걸 가리켜 바다의 로또라고까지 부르는 거고요. 바로 그런 일이 생겼답니다. 정말 잘됐다. 나 진짜 뭐 사지? 다들 부러워하셨답니다. 저도 당연히 기분 좋았고요. 뱃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니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뱃사람을 남편으로 둔 여자의 수명이랍니다. 기상청에서 수시로 날씨 정보를 알려주니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배를 띄우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바다가 어디 그리 사람 마음대로 움직여준답니까? 멀쩡한 줄 알고 나갔다가 풍랑에 휩싸여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거든요. 어촌에서 자란 분이라면 가족이나 친지 혹은 지인들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다리한 경험을 한두 번은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뱃일은 늘 위험이 선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라고 그걸 모를까요? 당장 저 어릴 때 아빠의 친한 친구분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기도 했고요. 그러니 언제나 남편이 바다로 나가면 입양 전까진 마음을 줄여야 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빠가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평생을 뱃사람으로 지내온 아빠니 바다가 주는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아셨거든요. 게다가 사위와 함께하니 특별히 더 안전에 신경을 쓰셨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불안을 덜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도 마음을 다도울 수는 없었으니 언제나 잔소리를 달고 살았답니다. 남편 역시 그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었어요. 남편이 점점 더 뱃일에 익숙해지면서 마음을 놓았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사건이 저를 덮쳐오고 말았어요. 시작은 딸의 대학 입학에서부터였답니다.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딸은 공부를 꽤 잘했어요. 덕분에 서울에 있는 모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즐겁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건 한편으론 저희가 돈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뜻이었답니다. 등록금부터 시작해 애 용돈까지 주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남편이 일을 늘리기로 했답니다. 오늘 날씨 좀 그런 것 같은데. 괜찮아. 풍랑주의보가 나온 것도 아니고 와아버님도 괜찮다 하셨어. 그리고 이제 나도 만만치 않은 뱃사람이라고. 이 정도면 충분해. 기다려봐. 오늘 내가 큰 놈 한 마리 들고 올 테니까. 어제 꿈자리가 막 좋았거든. 상구이 한 마리가 굴리는 거 아닌가 몰라. 하하하. 호탕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떠난 남편의 모습이 마지막이었답니다. 남편이 담배가 떠나고 몇 시간 후 갑작스레 날씨가 나빠졌어요. 기상청에서도 그럴 거라는 예보가 없었으니 미처 예측이 안 됐었답니다. 그래도 워낙 노련한 뱃사람인 아빠가 함께 계셨으니 그게 걱정은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의 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와 함께 포구로 나간 이유였어요. 이미 다른 배들은 속속들이 포구에 돌아와 있었지만 유독 남편의 배만은 돌아오질 않았답니다. 저희가 그러고 있자 다른 분들도 걱정을 보내주셨어요. 어촌이란 게 그렇거든요. 자기 아들, 자기 남편이 돌아와도 다른 집 식구들이 돌아오질 않으면 다 같이 걱정을 해주는 분위기라서요. 오늘은 아니지만 그게 자기 가족의 일일 수도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 그런 거랍니다. 신 순장님, 혹시 저희 남편이랑 연락하셨어요? 해경 쪽으로는 아무 신고도 없었대요. 뱃사람들끼리는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답니다. 구디가 나오는 장소를 공유하기도 하고 때론 잠시 휴식을 템타 농담도 하거든요.
아빠랑 친한 친손자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했어요. 전에 잠깐 이야기하긴 했는데 별 문제는 없었어. 무전기가 좀 발송이라고는 했는데 이모 그런 적이 종종 있으니 별 걱정을 안 했어. 괜찮을 거야. 이 선장님이 한 해도 왜 바다를 겪는 것도 아닌데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기엔 너무 날씨가 안 좋았어요. 부랴부랴 기상청에서 풍랑 경보가 내렸지만 이미 배들은 바다를 떠돌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게다가 친 선장님 말대로 무전기 상태가 나빴다면 그런 정보를 몰랐을 수도 있었고요. 결국 그 밤 내내 남편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다음날도 날씨가 안 좋았어요. 저희 신고를 받은 해경이 배를 태웠지만 다른 어선들은 바다로 향할 수 없었답니다. 배의 규모나 시스템을 놓고 본다면 해경의 배가 구조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을 당했을 때 누구보다 효율적인 것이 다른 어선들이거든요. 바닷길에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생긴 노하우로 조난당한 배를 찾는 데는 최고인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이 구조작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건 뼈아픈 손실이거든요. 날씨가 개고 다른 어선들도 저희 배를 찾아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어요. 벌써부터 사람들이 쑥덕거렸답니다. 아무래도 저희 배가 잘못된 걸 거라면서요. 엄마와 저 그리고 아이들은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질 않았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간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남편과 아빠가 탄 배는 어느 바다 깊숙한 곳에 가라앉았을 게 분명했어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허기라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제 모든 신경은 남편에게로 향해 있었으니까요. 평생 저희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그 사람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다고요. 웃는 얼굴로 고래 한 마리 잡아오겠다던 사람이었는걸요. 결국 모든 수색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건 곧 남편과 아빠의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었고요. 그러나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건강한 사람이 고작 그따위 바람을 쳤을 거라고는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수시로 해경에 문의를 했어요. 그때마다 해경 사람들이 장난쳐 있을 겁니다. 자기들도 한다고는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어 작업을 중단한 상황이니 제가 아무리 줄을 떼를 써도 더 이상 구조 작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그것 아니라 해도 할 일이 차고 넘치는 분들이었지만 제가 기댈 때라고는 그거 말고는 없었으니 생떼를 쓴 거였어요. 엄마, 또 그러고 있어? 들어가자. 날 차. 아니야, 괜찮아. 나 아빠 기다릴 거야. 할아버지도 금방 오실 거고 우리 배 들어오는 것만 보고 갈 테니까 너 들어가 있어. 엄마 왜 그래? 두 분 안 돌아오셔? 엄마도 알잖아. 무슨 소리야? 왜 안 돌아와? 돌아와. 이 폭우를 거쳐 나간 배는 언제가 됐건 이 폭우로 돌아오는 거야. 너 자꾸 그러면 엄마가 화낸다. 엄마,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두 사람의 귀환을 포기하는 순간 남편과 아빠는 죽은 걸로 될 테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 해도 전 그래선 안 됐어요. 꼬박 3달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죠. 가장 큰 건 아이들이었어요. 마냥 철이 없을 줄만 알았던 딸들이 제가 없는 집안 살림을 다 꾸렸거든요. 처음엔 저를 집으로 데려가려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 일을 멈췄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힘든 몸을 이끌고 들어와 기절하듯 잠에 들었다가 악몽을 꾸고 일어나는 모습을 수차례 걸쳐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나면 또 미친 사람처럼 폭우로 나갔답니다. 그걸 막기라도 해야 하면 제가 난리를 부렸으니 딸들도 더 이상 저를 막으려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미칠 듯한 간절함만이 저를 살아 숨쉬게 했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편이 탄 배는 돌아오질 않았어요. 결국 제가 폭우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난 뒤 그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거사 그만해. 이러다 너까지 죽어. 내가 너 죽는 걸까지 봐야겠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게 낫지. 너 계속 이러면 엄마 목매 될 거야. 거짓말 아냐. 영감이랑 사위 먼저 보내려니 자식까지 앞세우느니 차라리 영감 따라가는 게 맞지 싶다. 칠순의 노모가 눈물 콧물 흘려가며 저를 마유하는데 제가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비로소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딸들이 눈에 들어오대요. 그 세대 사이에 딸들의 얼굴이 너무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집안의 기둥이던 아빠와 할아버지가 죽은 슬픔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거기에 엄마라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폭우를 헤매고 다니는 걸 보아야만 했으니까요. 제가 뭘 알고 있는 건지 비로소 알겠더군요. 그날 이후 전 더 이상 폭우에 나가질 않았답니다. 여전히 마음은 폭우를 향해 있었지만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르질 않았거든요. 제게는 지켜야 할 엄마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진짜 못쓸 줄 알았습니다. 아빠를 잃고 동시에 남편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든 사라지대요. 조금씩 밥을 챙겨 먹게 되고 잠도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악몽은 저를 찾아들었어요. 모든 걸 삼켜버릴 듯한 거센 파도 앞에서 휘청이는 배와 그 속에서 저를 애타게 찾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다만 그 빈도수가 줄었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악몽이라도 꾸길 바란 건 그 속에서 저를 찾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라도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매정한 사람 같은 이라고 저 편하게 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긴 편하게 잘 있으니 나도 이제 맘도 오라고 그 한마디만 해줬어도 제가 그렇게까진 힘들진 않았을 텐데요. 차곡차곡 세월이 쌓여갔습니다. 이제 남편이 없는 집안의 풍경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갔어요. 아이들도 각자 제자리를 찾아갔고 저 역시도 그런 일상에 인정하기 시작했죠. 물론 때때로 남편을 그리워하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긴 했지만 이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그 사람을 추억하는 수준이 됐답니다. 큰딸을 시집 보냈고 둘째도 그렇게 했어요. 손자도 보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저도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갔답니다. 세월이란 게 그렇게 빠른 거였어요. 엄마가 제 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슬프진 않았습니다. 90을 넘기실 때까지 그게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떠나신 탓일 겁니다. 마지막 가는 길 저희 5남매와 10여 명에 달하는 손자들이 차례차례 엄마와 마지막 인사를 할 수도 있었고요. 나 이제 가면 네 아버지 보겠구나. 조서방도 함께 있겠지. 내 가서 두 양반 따끔하게 혼낼 테니 넌 오래 있다가 와라. 그래도 아쉽긴 하구나. 조서방이 여기 있어서 널 맡기고 갔으면 한층 마음이 편했을 텐데. 마지막 하시는 길 엄마가 남편을 그리워하시대요. 당시 말로는 올라가서 만나는 것보단 여기서 보고 떠나시길 원해다시면서요. 엄마의 심정이 뭔지 알 수 있었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엄마가 부러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엄마 말대로 엄마는 하늘에서 아빠와 남편을 다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참 고생 많으셨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저와 함께 이 일 저 일 하시느라 늙음하게도 몸 한 번 편히 쉬질 못했으니까요. 그러니 그때의 이별이 어떤 의미로는 고맙기까지 한 거였어요. 하늘에선 그대에게 몸을 누리지 않아도 됐을 거잖아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남편도 없었어요. 딸들은 각자의 짝을 찾아 저마다의 집을 꾸렸고요. 혼자 남아 시골집을 지키고 살다 보니 만사가 귀찮아졌답니다. 어디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일을 하러 나가기도 싫을 정도로요. 혼자 사는 할망구니 크게 돈 들어갈 곳도 없었어요. 가끔씩 일을 하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죽은 듯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옛 일들만 떠오르지 뭡니까.
남편이랑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시작해 연애 시절의 온갖 추억들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딸들이 저마다 자기 집에 와달라더군요. 말로는 애들도 봐주고 자기들 일도 덜어달라는 거였지만 그게 아니란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어요. 혼자 남겨진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래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노망난 거라고 말할 거란 건 알지만 저 그때도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언젠가 돌아올 남편이 이 집으로 올 게 뻔하니 제가 집을 비울 수가 없었답니다. 이미 사망신고도 다 한 상태였지만 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남편의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었어요. 형제들도 그랬고 자식들도 남편 제사를 모시자고 했지만 그것만은 싫었어요. 정 지내고 싶으면 제가 죽고 나서 같은 날 우리 두 사람의 제사를 지내달라고까지 했답니다. 진짜 바보 같죠?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어떤 말을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럴지 아니면 서운하다 그럴지 감이 안 오대요. 그 대답을 알고 싶다면 제가 직접 하늘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을 테지만 그러기엔 제가 너무 건강했네요. 나이가 들면 어딘가는 탈이 나야 마땅한데 전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90이 넘도록 전수를 드렸으니 엄마랑 가장 많이 닮은 저 역시 그럴 거라고요. 그 말은 곧 제가 20여 년을 더 살아야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니 제 궁금증에 대한 대답 역시 20년을 기다려야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었답니다. 아니었어요. 저 그 대답 결국 두고 말았답니다. 제가 70이 되던 해의 일이었어요. 예전이라면 칠순잔치는 가족을 넘어 동네 잔치로까지 이어지는 큰일이었지만 다들 80도 어렵지 않게 넘기는 세상이 왔으니 칠순잔치를 한다는 게 오히려 어색한 일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그럴 거였고요. 제가 무슨 염치로 칠순잔치를 하겠어요. 그래서 딸과 사위가 칠순잔치 이야기를 했을 때 한사코 반대를 했답니다. 누가 동네방네 사람들 다 부르지? 우리 가족끼리만 하자. 군이모도 그러셨잖아. 군이모 때처럼 가족들 모여서 밥이나 먹자고. 말이야 그런 게 없죠. 가족들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게 뭐 그리 큰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그 빌미로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일 수만 있다면 앞다 더 환영할 일이죠. 그러나 저희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란 게 문제였죠. 저야 딸 둘에 사위 둘, 손주 셋이 전부지만 언니나 남동생들은 다들 자식들 셋넷을 키운 양반들이랍니다. 그 자식들이 다시 손주를 낳아서 지내다 보니 저희 가족만 다 모아도 수십에 달했거든요. 흔히 가족 식사를 한다고 음식점을 예약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가족은 아니라 해도 가족 못지않게 가까운 사람들도 안 부를 수 없으니 이래저래 대행사가 되고 만답니다. 2년 전 저희 언니 칠순잔치가 딱 그랬거든요. 그때를 기억하니 전 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있는 거라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전 그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 없이 혼자 70년을 살아온 게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고도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사코 반대했는데 큰딸이 끝까지 밀어붙이지 뭡니까. 지 힘으로 안 되니 지 이모랑 삼촌까지 끌어들였거든요. 결국 온갖 사람들의 정화에 못 이겨 칠순잔치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호텔식이나 빌려서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 사위놈이 호텔 직원이었거든요. 저야 좀 규모 있는 식당 같은 걸 빌려서 하자 했지만 둘째가 한사코 반대했답니다. 엄마, 손서방이 호텔에서 일해서 하랜데 엄마 말대로 큰 식당 빌리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힐걸. 이럴 때 쓰라고 가족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 호텔에서 하는 거다. 알았지? 내 어머니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원래 직원들한테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빌려주거든요. 제가 아무리 물색 없는 시골 노인이라고 해도 호텔이란 데가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 할인이니 직원 할인이니 해도
식당 빌리는 돈보다 더 많이 들건 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사위까지 그러는데 제가 마냥 거절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칠순잔치라는 걸 하게 됐어요. 제 생각보다 훨씬 거창하게 치러졌어요. 제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너나 없이 오겠다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오겠다는데 제가 오지 말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가족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제가 그 힘든 시절 생선 대가리를 다듬으며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던 사람들이었어요. 때론 위로도 받고 또 때론 야단도 맞았어요. 그 모든 것이 저를 위한 일들이었답니다. 덕분에 제가 버텨낼 수도 있었고요.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거절하는 게 말이나 된답니까? 이모, 한 잔 받으세요. 축하드려요. 고생했네. 한 잔 받아. 그래, 쭉 마셔. 이런 말은 진짜 쑥스럽긴 한데, 큰 누나한테도 있으니, 둘째 누나한테도 하는 게 맞겠지. 누나 고마워. 영호도 연길이도 나도 누나 때문에 대학 돌아오고 이렇게 살 수 있었어. 내 두고두고 이 은혜 갚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해서 미안하고 내 한 잔 받고 서운함 풀어줘. 알았지?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술잔을 넘기더군요. 말술인 아빠의 유전자를 받은 탓에 좀처럼 만취하지는 않는 체질이지만 뭔가 사람들이 다 잔을 건네니 저로서도 역부족이었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한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잔치였습니다. 어느 조카는 축시를 읽어주기도 했고 또 어떤 지인은 축가를 불러주기도 했었어요. 다들 잔치 분위기를 두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답니다. 그걸 지켜보다 저도 모르게 눈이 감기대요. 그럴 법했어요. 워낙 많이 마셨으니까요. 그렇게 의자에 기대에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누가 제 어깨를 두드리지 뭡니까? 누구였을까요? 힘겹게 눈을 떴는데 글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이런 날 잠을 자면 쓰나. 아이 우리 이 여사 그새 술이 많이 줄었네. 그거 알아? 우리 젊을 때, 그러니까 연애할 때 내가 당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술 마시게 했다가 오히려 내가 뻗었던 거 나도 한술 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보다 100배는 잘 마시는 여자가 있을 줄이야. 세월에 장사 없다더니 우리 청미도 많이 약해졌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나하고 술 한잔 해야지. 그리고 나가서 춤도 추고 이렇게 남편이 저를 깨웠답니다. 그네 집에 나갔던 그 얼굴 그대로였어요. 어깨춤을 추며 환하게 웃는 그 사람을 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제 생각이 들리지 않았더군요. 남편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긴 세월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제 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어허, 아이 죽은 날 왜 눈물이야? 아이 뭐하고 있어? 그 술잔 비우고 나한테 한 잔 따라줘야지. 아야 맞다. 그러고 보니 당신 나한테 술 한 잔 안 올렸더라. 진짜 당신 맞지? 왜 이제 왔어? 어디 있었어? 왜 연락 안 했어? 어디 있긴. 언제나 당신 옆에 있었잖아. 이 사람 진짜 술이 많이 약해졌네. 겨우 그 정도 마시고 이러는 게 신기하기까지 하다. 아이 진짜 술 안 줄 거야? 아니야. 줄게. 서둘러 제 앞에 놓인 술잔을 비우고 남편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제가 마신 술 한 잔을 맛있게 비우고 나서 남편이 말을 이어갔어요. 야, 술 맛 좋다. 역시 우리 마누라랑 마시는 술이 최고야. 고마워. 그동안 고생 많았고 이젠 그러지 마. 수진이 수연이랑 재밌게 살아. 손주들도 자주 보러 가고. 알지? 나 당신 진짜 많이 사랑한 거,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진심으로 사랑했어. 알지? 알아. 그래서 더 서운한 거야. 나 힘들 때 뭐 했어? 오지도 않고. 내가 당신 때문에 애들 몰래 밤마다 소주 마시며 얼마나 울었는데.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잖아. 앞으론 그러지 마. 술 먹고 싶으면 나랑 먹자. 이렇게 둘이서. 아이, 자자.
사이, 좋네, 좋아. 앞으로는 이렇게 나눠 먹자고. 나도 당신이랑 술 한잔하는 거 좋으니까 그래 줄 거지. 그런다고 당연히 그러겠다고 말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미야, 정미야, 너 자, 설마 너 술 취했어? 아이고, 우리 동생이 날 같지 않네. 고작 이거 마시고 골아 떨어지다니, 이래서 네가 이장곤 씨 딸이라고 하겠어? 허허. 저를 깨우던 언니가 제 상태를 보고 놀리더군요. 그러나 거기에 반응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계속 이야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구이 어디 갔어? 구이라니? 너 설마 제부 말하는 거야? 정신 차려.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어. 나랑 이야기도 했어. 진짜야 언니. 구이가 그랬어. 나랑 술 마시는 거 계속하고 싶다고. 뜬금없다는 식으로 바라보던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힌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정미야, 제보 없어. 그럴 리가 없잖아. 아무래도 네가 꿈을 꿨나 보다. 꿈 아니라니까. 진짜로 그이랑 술 한잔 주고 받았어. 찾아봐. 분명히 여기 있었다니까. 내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람들의 눈이 제게 몰렸답니다. 코를 메우던 음악 소리도 잦아들었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았을 거고요. 그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언니처럼 변하더군요. 엄마, 왜 그래? 아빠가 어딨다고? 알잖아. 우리 아빠 떠나신 거. 엄마 그러지 마.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웃던 사람들 모두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답니다. 상관없었어요. 저에겐 그것보다 급한 게 있었으니까요. 아니라니까. 수연아, 네 아빠 여기 있었어. 엄마랑 컴배도 했는걸. 너 못 봤니? 안 그래도 네 얘기도 했어. 빨리 찾아봐. 잠깐은 아니었지만 금세 알 수 있었어요. 언니 말대로 제가 꿈을 꿨을 거란 사실을요. 그래도 너무 생생했어요. 제 손을 덮던 남편의 손에서 느껴진 온기가 이렇게 생생했거든요. 엄마, 결국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전 남편과의 짧은 만남만을 떠올렸답니다. 다들 꿈이라고 했음에도 잘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올라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였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생활에 대한 미련을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그런 제가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그건 아마 남편이 가장 심했던 모양이었어요. 잔치를 벌이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이정미 씨 되시죠? 여기 희경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무려 25년 전에 사라진 남편의 배가 발견되었다지 뭡니까? 무인도에 낚시를 갔던 사람들이 동굴에 있던 땡땡어를 발견했어요. 저희한테 신고가 와서 수습했고요. 확인해보니 25년 전에 실종된 땡땡어였습니다. 저희 마을 바다에서 무려 60km나 떨어진 어느 무인도에서 찾았다는 그 배는 분명히 저희 배였어요. 오랜 세월 파도에 쓸리고 바닷물에 잠식되긴 했지만 선두에 새겨진 배 이름은 분명했거든요. 주타실에서 유해 항구를 찾았어요. 근데 기록을 보니 그때 배에 두 분이 계셨더라고요. 한 분은 아마 바다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구만 확보했거든요. 드디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생환이 아닌 죽어서 돌아온 거였지만요. 배골의 유전자 감식 결과 그 배골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어떻게든 배를 살리려고 하다 변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확인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내장을 찔렸을 확률이 높다더군요. 부러진 갈비뼈가 그 증거였습니다. 아빠는 없었어요. 해경의 말대로 바다에 붙이셨던 모양이었어요. 다들 놀라하셨답니다. 25년이 지나서 배를 찾은 것도 그랬지만 제 순잔치가 끝나기 무섭게 남편의 죽음이 확인된 게 너무 절묘하다면서요. 몹쓸 사람, 그래도 너 칠순대 찾아온 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던 건가 보다. 봐, 내 말이 맞지?
꿈아니었다니까. 그렇게 남편을 진심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25년간 치르지 못했던 제사를 차리게 된 이유였어요. 처음으로 남편의 제사를 지냈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얼굴로 웃고 있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내일 술 한잔 받아요. 미안해요. 그렇게 먹고 싶어 했는데 이제야 챙겨주네. 그래도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말아요. 사진 속 남편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딸들과 사위들도 남편에게 절을 했고요.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대로 몸도 못 이루고 살았던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제라도 별 좋은 양지에 모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편한 걸로 하자면 납골당에 모시는 게 맞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벼도 되지 않는 동굴 속에서 25년을 머물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볕 잘 드는 산소를 마련해 주었답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잠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답니다. 가끔이긴 해도 제 꿈에 등장하는 남편의 배는 언제나 잔잔한 바다 위를 거닐었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앞배의 등허리에 배인 땀을 보며 저 역시도 웃을 수 있었고요. 이제 남편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였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얼마 남지 않은 생이겠지만 그동안은 남편 말대로 우리 딸이랑 손자들과 재미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걸 원하니까요. 그 말을 해주려고 멀고먼 바다를 가로질러 제 잔치장에 오기까지 했잖습니까. 수시로 서운하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답니다. 사실 용서를 받을 일은 아니죠. 그 누구보다 더 제게 돌아오려고 애를 썼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보고 싶은 걸 겁니다. 뭐 이젠 멀지 않았어요. 조만간 남편을 만나 자기 말대로 소주 한 병 놓고 오순도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25년 만에 두 분이 다시 만난 것 같아서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사연자분께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